정말로 우리들이 알고자 하는, 우리들이 얻고자 하는 그 해답을 얻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두 분 변호사님 그리고 여기에 또 토론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 오늘 시간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열심히 여러분들이 의견을 내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남의 의견도 듣고 또 내 의견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정말로 뜻깊은 토론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회장님이 아까 좀 인사말을 좀 거의 다 하셨는데 제가 이 주최하게 된 배경 같은 걸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아는 사람들만 위주로 하는 것도 제가 인권연맹을 또 단체를 하거든요. 거기서만 하는 것보다는 우리 평소에 또 존경하는 우리 최봉태 변호사님하고 저하고는 사실은 자주 통화도 하고 해요. 그래서 변호사님 이런 모임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하니까 흔쾌히 수락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번 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이하에 뭐 또 다른 주제 발표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제 인사말을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비상계엄의 내란죄 성립 여부와 탄핵 절차, 형사 절차의 적법성 여부, 좀 제목이 깁니다. 한마디로 이번 12.3 비상계엄과 그 후속 조치에 있어서 법률적 문제를 총망라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차는 쭉 정립하고요.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실 제 이 발표 논문은 제가 그동안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쭉 발표한 것을 요약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논문이라기보다는 조금 내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가미되어 있으니까 그 점을 아시고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회의 실상. 이번 비상계엄이 국회와 부정선거 때문에 비상계엄이 발생됐다. 대통령이 스스로 밝혔기 때문에, 그럼 국회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비상계엄까지 발동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왕적 국회국가. 어떤 사람은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하지만은 그거는 같이 판단의 문제고, 제가 보기에는 이 제왕적 국회국가도 문제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제왕적 국회냐. 사실 행정부의 우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상권 분립의 나라인데 입법을 통해 가지고 행정부를 행정부의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통상 그 일반적인 법률을 많이 제정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약 한 20년 전부터 특수한 법률을 많이 제정합니다. 행정처분성 법률이죠. 그렇게 해서 마치 국회가 행정부와 같은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법 내용을 다 뭐 말씀을 드리려면 시간이 많고요. 그 외에도 예산안 삭감, 오늘 신설, 삭감은 예산부터 있었는데 신설도 요즘 어느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인사청문회, 정책청문회 등을 통해서 뭐 행정부에 대한 우위를 정하고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사법부에 대한 우위, 특검, 국정조사, 국정감사, 탄핵소추 등을 통해 가지고 좋은 사법권을 많이 행사하고 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재판은 아니지만 그 재판에 권한을 엄청 많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2.3 비상계엄은 국회의 권력과 행정부의 권력이 충돌할 사건이 아니냐. 저는 한마디로 그렇게 봅니다. 제왕적 국회 구체적 사례는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국회는 회기 중에만 운영하는 비상설 기구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상임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연중 무휴로 운영하는 듯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회의는 연중 무휴가 아닙니다만은 그다음에 본회의 하면은 무슨 회의 일시, 의원 공모, 질의토론 등 이게 생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비상경도 즉시에 공모 즉시 해제 의결됐죠. 그 다음에 한번 부결된 의안이 단기간 내에, 단기간이라면 한 7일 정도 내에 재표결이 한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외에 탄핵을 남용합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생략하고 있습니다. 특검을 또 남용합니다. 지금도 특검이, 무수한 특검이 발의되어 있고 통과된 것도 있습니다만은 미국은 특검 제도가 과거에 있었습니다만 2000년 초반경에 폐지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하는 지금 생략하겠습니다. 대동소이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부정선거의 경우 이번에 계엄군이 국회보다도 아마 선관위에 숫자적으로는 더 많이 투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선거의 문제가 일단 계엄의 원인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정선거라면 무조건 부정선거가 있냐 없냐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부정선거는 세 가지로 제가 보면 나눌 수 있습니다. 부정선거 투표지 투표 프로그램 조작. 지금 개표는 전부 중앙 서버가 있는 선관위에서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이제 개표를 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개표 자체의 물리적인 개표는 각 선관위, 지방 선관위, 지역 선관위 위주로 하지만 취합하고 이런 과정에서 각종 방송이라든지 이런 것은 개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거에 있어 합니다. 그런 프로그램 조작. 그 다음에 프로그램 조작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실물 투표함이 나중에 선거 소송이 너무 늦추게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렇게 교체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항상 교체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 제일 문제가 되는 불법 선거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선거에 임박한 시점에서 보조금을 지급한다든지 표를 매수한다든지 방권 선거라든지 이런 거 부정선거. 불법 선거보다는 못한 그 어떤 부정이 정도가 낮은 선거. 부정선거. 그 다음에 사인 인쇄 사용, 봉인 부실, 형상 기억 종이 사용, 사전 투표 관리 부실 등 부실 선거, 관리상의 부실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과거에 한 20년 가까이 선거관리위원장을 했습니다만 그때 없었던 일이 요즘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거 직전에 재난지원금이 두세 번 아마 지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코로나 상황이었지만은 앞으로도 무슨 생활이 어렵다면은 무슨 명목으로 지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런 거는 투표를 앞두고 하면 안 된다. 왜 중앙선관위에서 이 지불하더라도 선거 끝나고 열흘이나 그 뒤에 해라. 이렇게 요건을 가져가 하면 되는데 과거에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투표할 때 매 투표지마다 투표관리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관위원이거든요. 선관위원장이 있겠죠. 그 다음에 개인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이 도장을 안 찍고 인쇄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전 투표를 2일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 투표를 보니까 사전 투표 2일, 본투표 1일 합해서 호남 지역에서는
거의 비슷합니다. 3분 돼 있어요. 사전투표 첫날 33%, 둘째날 33%, 셋째날 33%, 대충 그 정도입니다. 그런 데가 호남 지역이고, 전국적으로도 보면은 사전투표 2일 합계가 본투표 2일 합계 투표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1, 2% 차이밖에 안 나요. 그래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보기에 프로그램 조작이나 요즘 문제되는 이런 것은 저는 사실 잘 믿지를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 저는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우리가 비상계엄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할 것이냐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비상계엄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죠. 헌법 제77조에 규정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 전두환 정권 시절에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난 뒤에 44년 만에 처음으로 선포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10시 30분에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새벽 1시 40분경에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새벽 3시경쯤 됐나요? 6시간 만에 계엄이 정식으로 해제돼서 군대가 철수했습니다. 비상계엄의 종류에는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만은 전시계엄하고 질서계엄이 있습니다. 전시계엄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교전 상태에 있을 때 군사상 필요에 의해서 선포하는 것, 이 마샬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에 공공질서계엄이라는 것은 전시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로 행정, 사법 기능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공공의 안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선포하는 것, 이거 계엄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교전 중에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건 비상계엄이 전시계엄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번에 계엄을 발표한 것은 공공질서계엄이다. 대통령의 말을 빌리면 국회 입법 폭주, 탄핵 특검 남발, 예산 대폭 삭감 또는 재판관이나 판사 탄핵 언급, 국회 추천 각종 위원회 보류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국정이 발휘됐다. 이렇게 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렇게 선포한 측에서 주장하는 걸 제가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비상계엄은 정치행위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탄핵하고 사면 이런 것이 정치적 결정이고 통치인이듯이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의 4억 5천만 달러 대북 송금, 그 다음에 김영삼 대통령의 긴급 재정명령, 그 다음에 한일 기본조약 체결, 사면, 사이톤 부대 파병 이런 것은 전부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그 적법성을 제3의 기관, 사법기관이 판단할 수 없다 하는 걸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 비상계엄의 절차 위반이에요. 비상계엄에서 절차가 위반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이 많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심의를 거치면 되고 의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회의록 작성과 보도가 반드시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물론 작성하면 좋죠. 그러나 역대 국무회의가 전부 회의록하고 부서가 있었던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기자 여러분들이 조금 파악해 보시면 알지만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검사, 판사 이런 사람들은 말하는 단독제 기관입니다. 그 반면
기관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징계위원회 이런 것은 합의체 기관이죠. 합의체 기관이라면 당연히 회의하고 무슨 국회의장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서명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단독체 기관에서 그 결정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무슨 회의를 열어야겠다고 할 때 반드시 이런 회의록 작성과 부서가 필요한 것이냐. 그건 물론 엄밀하게 따지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독임제 기관의 성격상 그 하자가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개업은 연성개업이다. 이거 제가 처음으로 명명을 했는데 강성개업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사상자가 발생하는 개업이고 연성개업은 그렇지 않은 개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공수처는 아시다시피 약 한 5년 전 됐나요? 그때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독립적으로 설치된 수사기관입니다. 그 법에 의하면은 지금 나열을 해놨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범죄가 있는데 내란죄는 없습니다. 공수처 수사 범위에. 단지 이제 그 법제 80 뭡니까? 그 사호에 보면은 관련 범죄를 수사를 할 수 있다. 그 제일 해당되는 조항이 직권남용죄인데 직권남용죄는 조사를 할 수 있는데 직권남용죄를 조사하면서 내란죄가 관련돼 있다. 그래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수처가 과연 내란죄 수사권이 있느냐는 엄청 많은 논란과 다툼이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수사를 해서 검찰에 송치를 해가지고 지금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엄연하게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가 없고 직권남용죄가 있는데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면서 그보다도 훨씬 큰 법정형이 엄청 차이가 납니다.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것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고 또 직권남용죄는 또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없습니다. 어떤 기관이라도 그건 재직중에 소출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공수처로서는 정말 진퇴양난인 그런 사건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입니다.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의 탄핵 절차.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상권 분립 국가죠. 국회는 대통령을 불신임할 수 없고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 수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자꾸 국회가 행정부의 대표인 대통령을 자꾸 불신임의 방법으로 탄핵을 자꾸 사용하려고 해요. 이것은 결국은 대통령을 불신임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탄핵과 불신임의 차이를 살펴보면은 탄핵은 대통령제 하에서 임기가 보장된 대통령이 이것만은 안 된다. 헌법에 준하는 그런 엄격한 절차에 따라서 임기 전에 직위에서 내려오게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불신임은 정책이 마음에 안 든다. 정책이 우리의 뜻에 맞지 않는다 하면 국회 다수당이 대통령에 대해서 불신임을 할 수 있습니다. 불신임이 결국 행위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지금 국무총리 그 대통령에 대한 탄핵, 그 외에도 관상원장에 대한 탄핵도 있고, 그 외에 워낙 많아가지고 다 이런 거를 다 못하겠는데, 여러
불신임의 요소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아시다시피 일본이나 많은 의원 내각제는 실제로 의회가 내각을 불신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불신임을 잘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국회가 내각을 불신임하게 되면은 국회의원 자신의 임기도 중단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견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좀 자세하게 기재를 했습니다만 지금 헌법상의 원리에 충실하자 그 말씀을 드리고 전 세계적으로 탄핵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대통령이 직위에서 파면된 것은 호세 지우마 브라질 대통령하고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 두 사람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서너 명의 국회의원에 대해서 탄핵 시도가 있었습니다만 전부 상원에서 기각됐죠. 미국에서는 하원에서 탄핵 소추 의결하고 상원에서 탄핵 심판을 합니다. 재판관의 재척 회피제도 오늘 헌재 탄핵과 관련된 문제인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일반 민사재판에도 재척 기피 회피제도가 다 있는데 실제로 이제 잘 활용이 안 됩니다. 그런데 외국에 가면 이게 엄청 자주 인용이 되고요. 공정성을 위해서 이 제도가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게 거의 활용되지 않는 게 문제다. 그래서 제가 입법론적으로도 저희 오법문 다투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적금의 어떤 의심날 행동도 재판부로서는 하지 않는다. 이런 것이 아마 관례로 확립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탄핵 사유의 철회 변경. 헌재재판에는 공소장 변경 제도라는 게 있죠. 그와 같이 이 탄핵 재판에도 탄핵 사유의 철회 변경이 가능합니다. 공소장도 무조건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범위 내에 있는 그 범위 내에서 변경이 가능하듯이 탄핵 소추안의 철회 변경도 동일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는 내란죄를 탄핵 소추 사유에서 빼고 직권남용죄 중심으로 탄핵 심판을 하겠다 이렇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란죄가 중심이고 직권남용죄는 내란죄에 포함되는 것이고 법조계도 엄청 차이가 나는데 내란죄를 탄핵 소추안에서 뺀다면 소추안의 동일성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란죄를 빼고 직권남용죄에 대해서만 국회에서 다시 의결을 받는 것이 법률적으로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란죄 형사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란죄는 무엇이냐? 내란죄는 역사적으로는 과거 같으면 왕, 현재 같으면 대통령을 축출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축출하려고 시도를 하거나 실제 축출하거나 하는 경우에 이제 내란죄 이제 우리나라 일부 사람은 대통령이 자신이 비상경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역사적 정의에는 맞지 않다 이렇게 보고 법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헌법에 의해서 수립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서 전복 또는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국토를 참전하거나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그게 없는 거는 분명하죠. 어느 지역에서 그냥 며칠 동안 치안 질서가 완전히 되는 경우는 내란이 됐을 때 이거는 그런 경우가 없고 그래서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했느냐 여기에 이제 네 가지 성립 여부가 결정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회 권능 행사가 불가능했느냐 이게 쟁점입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탄핵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국회의원들을 어떻게 하면 체포하려 했느냐 여기에 중점을 뒀다 보니까 특정 사령관 무슨 특정 사령관 있죠. 이 사람이 요원을 끌어내라 인원을 끌어내라 또 의원을 끌어내라 이게 말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이 증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지금 일비하고 국정원 차장이 메모하는 데 있어서 요원 체포 요청, 검거 요청 이것도 뭐 의원인지 요원인지 잘 모르는 그런 메모지 이것이 가장 큰 핵심적인 지금 쟁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란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다중의 범죄고 집단적인 범죄인데 국회의원을 끌어내느냐 안 끌어내느냐 국회의 권능을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했느냐 가령 예를 들면 개혁해제 요구 결의 자체를 못하도록 의원들을 분리시키느냐 이런 데 중점을 줘야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렇게 말했다는 데 중점이 있다는 것은 조금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자세한 내용은 그 발표문에 있습니다만 저는 운명으로 볼 때 밤 10시 30분에 비상계획이 발표되고 그 다음에 밤 1시 40분에 계획 제재 결의안이 통과되고 새벽 3시 반경에 대통령이 기념을 얘기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회의사당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원리적으로 확인이 안 되고 국회의사당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그럴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라고 말을 했지만 근데 이것이 어떻게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해야 되냐 약간의 방해는 있을 수 있겠죠. 저는 순수하게 법률적으로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에 대한 구속 압수수색 절차 여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대통령은 헌법 84조에 불소추 조항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조금 지난 얘기입니다만 대통령의 관저는 사실은 압수수색이 금지되게 돼 있죠. 그런데 뭐 관저를 뭐 압수수색 해가지고 전부 체포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 압수수색 영장이 맞는 게 아닙니다. 구속영장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구속영장과 수색영장, 압수수색영장이 집행불능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현실적으로 민노총 관련 사건 이런 경우에는 집행불능된 경우가 좀 많아요. 일반 구속영장의 경우에도 장기간 도망을 한다든지 하면은 그 구속영장이 실효됩니다. 그런 경우도 많고요. 그 다음에 군부대, 청와대 관저라든지 이런 경우도 압수수색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속도 중요하지만 공사장 비밀보호도 중요하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수색하지 마라. 조금 뭐 비약인지 모르지만 과거에 우리나라 말마다 소고라는 게 있었어요. 범죄자들 소고에 들어가면
못 잡았어요. 그 말은 어떤 피난처를 마련해 주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대통령이 특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어떤 체포되고 소속이 되고 지금 기소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속영장이라든지 수색영장은 허가장이지 명령장입니다. 해도 좋다는 거하고 해야 된다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그 다음에 재법 절차 조항. 우리나라는 법치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치주의라는 것은 한마디로 재법 절차를 이거해야 된다. 재법 절차는 형벌 절차의 소명의 기회고요. 법관의 영장주의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번 대통령에 대한 구속 체포에 있어서는 적법 절차가 훼손된 경우가 있었다. 원칙적 관할인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서 영장을 발부받았고 그 외에도 군사 기밀을 요하는 장소에서 압수수색을 당했고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로 현재 구속 기소가 되어가지고 재판이 곧 시작될 것으로 봅니다. 쟁점은 공수처가 과연 내란죄 수사권과 영장 기록권이 있었느냐, 수사 절차가 적법했느냐 그 문제와 본안에서 과연 대통령이 비상계엄 발령이 내란죄에 해당되는가, 구속력으로 해당되는가 이것이 쟁점이라고 봅니다. 약 한 25분 동안 제가 30분 동안 좀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네, 말씀을 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발표를 잘 들으셨을 텐데, 뭐 지금 현 시국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마 지금 논란이 되고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대통령